네, 이어서 제3자의 수익자의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자의 지위, 수익자의 지위와 그 다음에 볼 요약자의 지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에, 여기서 채무자 누구죠? 낙약자겠죠.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를 누구한테 묻는 거죠? 3자인 수익자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채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뭐라고요? 채굴을 했을 때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너 어떻게 할래? 물었을 때 제3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누가요?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제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요약자, 계약을 해지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을 해지 포인트 하나, 요약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 없다. 계약 취소권이 없다. 즉 기본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가 뭐겠죠? 해제권, 취소권. 무효주장은 취소권과 해제권은 요약자만 할 수 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수익자가 비록 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채권 발생의 기본관계에 효력을 부인하는 해제권과 취소권은 요약자에게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설사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3자는 계약 당사자입니까?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는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입니다. 따라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해제로 인한 또 하나 포인트입니다. 아까 해제권 누구한테 썼죠? 요약자입니다.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항상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럼 원상회복은 쌍방과 쌍무계약의 경우 서로 상대방이 주고받은 게 있으면 그들 사이에서 이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원상회복의 당사자는 누구다? 수익자는 아니라는 거. 요약자의 낙약자 문제랄 거. 설사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채권에 따른 급부, 자신의 채무의 급부를 이행했고 이행한 급부를 수익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 당사자다? 요약자, 낙약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뭐라고요?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자신의 급부를 이행했어요. 그 상태에서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졌다. 아니면 낙약자가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상회복 관계가 생기는데 누가 누구 문제다? 그 경우에도 요약자와 낙약자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사례로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제권, 취소권과 같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자, 해제권, 취소권은 뭐라고요?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해제권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 가령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가질 수 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해서 채무 불이행을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강조드렸습니다. 다음,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취득함으로 제3자 보호 규정에 있어서는 제3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약자, 낙약자 기본관계에서 권리만을 수익자에게 기속시킨 거죠. 그 권리를 바탕으로 서 새로운 어떤 법리관계, 이해관계, 자기 고유의 법리관계를 창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요약자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아니죠.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자, 다음은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자 요약자의 지위, 수익자의 지위 봤습니다. 요약자의 지위. 요약자는 어디죠? 지금 요약자, 낙약자, 그 다음에 수익자. 요약자와 낙약자의 기본관계, 보상관계죠. 대부분 매매계약이 나옵니다. 자,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해제권은 누구한테 있다? 요약자가 있는데 계약 해제권 행사할 때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만약 동의가 필요한다 하다면 법조문에 기재가 됐을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즉 요약자, 낙약자 사이에
즉 수익자가 취득한 권리의 기초가 되는 이 기본관계가 어떻다고요? 무효거나 해제인 경우에 계약관계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격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즉 좀 전에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관계 있는데 원상회복은 요약자, 낙약자 사이에 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요. 계약 해제는 원상회복이라서 548조의 특칙이 있죠. 원래는 부당이득인데 해제 같은 경우는 548조의 특칙이 있어요. 그러면 무효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누구다? 요약자, 낙약자입니다. 설사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즉 수익자가 그 급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누구의 문제다? 요약자와 낙약자. 왜 그러냐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를 준 것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관계. 그리고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요약자, 낙약자의 채무를 이행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라고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예컨대 매매대금 채권을 귀속시켰다면 낙약자가 매매대금을 수익자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요약자, 낙약자 사이에서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원상회복 의무의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낙약자는 계약 해제 등의 경우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누구 상대로?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계속 반복 설명드렸습니다. 사례를 이제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자, 항상 사례를 풀 때는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 3자를 위한 계약은 사례로 나옵니다. 일단 사례로 축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다. 그럼 매도면 매도인 매수인을 쓰십시오.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일단은 파악되는 거. 이게 3자를 위한 계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합니다. 대금 채권을 병에게 기속시켰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을 기속시키려 했다. 그러면 이때 딱 파악이 되죠. 아, 이 사람이 수익자구나. 그럼 이렇게 써주십시오. 수익자. 나중에 이 사람이 요약자가 되겠네요. 매매대금 채권을 이 사람한테 기속시키기 때문에 누가 된다? 요약자. 그리고 매매대금 채권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낙약자겠죠. 낙약자. 매수인이 낙약자다. 이 채권의 채무자가 낙약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자가 갖게 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낙약자다.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대금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시에 관계죠. 근데 지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믹스죠.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 후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확정된 거네.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때부터 합니까? 아니면 소급해서 확정됩니까? 한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병이 이 채권을 취득한 거고 따라서 낙약자인 매수인이 병에게 매매대금 채권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옳은 걸 묻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까?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요약자와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병의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 해제로서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합의해서 해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동해서 안 될 게 뭐냐면 합의 해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해제는 가능합니다. 법정 해제권은 합의해서 임의로.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한 것 누구죠? 낙약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병은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 해제할 수 없다. 수익자가 해제 이유표현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갑이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요약자, 즉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병은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요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 을은 낙약자는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즉 기본관계,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의해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컨대 동시항변권을 대항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 그게 동시에 항변권입니다. 을이 낙약자가 갑의 요약자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낙약자도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낙약자는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누구한테? 수익자에게 할 수 있다? 없다.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문제이다. 다음. 좀 전에 게 이게 31회였습니다. 요게 잠깐만요. 31회 거 이게 26회예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고 다만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똑같기 때문에 답만 보겠습니다.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행을 위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익자 해제 나오면 할 수 없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갑과 요약자와 낙약자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은 소멸한다. 기본 관계가 무효든 취소든 해제돼서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면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집니다. 기본 관계, 즉 수익자 취득한 채권의 기초가 된 기본 계약이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병의 급부 청구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 기본 관계의 성립에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비교할 게 뭐라고요? 대가 관계, 즉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대가 관계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대가 관계가 취소, 무효,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 권리의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와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틀린 거죠. 동시에 항변권이잖아요. 수익자 낙약자한테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했어요. 즉 매매대금 지급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낙약자 이런 얘기하죠. 내 의무와 내가 당신한테 수익자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인 요약자가 매수인 자신인 낙약자에게 이행해야 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 때문에 나는 아직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를 이행받거나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머리에 숙지하셔야 합니다.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31회 때하고는 반대로 나왔죠. 수익자가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것,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상의 부당이득 반환을 누구한테 할지 문제겠죠. 을은 수익자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6회와 37회의 내용이 대동소이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합의 해제. 이제 계약에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새로운 계약입니다. 합의 해제는 새로운 계약이에요. 항상 그 생각입니다. 합의, 기존의 계약을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도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 즉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기억하시겠죠? 일단은 정리특강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딱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항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맨 처음 서두에 체계에서 배웠습니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을 때 취소, 무효,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합의 해제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을 소멸시킨다는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합의해서 당사자 의사 합치해서 가능하겠죠. 우리가 항상 비교할 게 뭐냐면 합의 해제를 배운 다음에는 법정 해제권, 법이 정한 해제권을 배우겠습니다. 법이 정한, 즉 민법편에 채무불행, 즉 이행제체나 이행불능,
불안정, 급부 등을 이유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만으로써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이게 법정 해제권을 배울 겁니다. 합의 해제는 뭐죠? 당사자 의사표시에 합의해서. 근데 법정 해제는 특징이 뭐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또 하나 뭘 배우죠? 법이 정한 거. 약정해제권. 자, 기억할 게 뭐냐면 합의해제와 이 차이점은 합의해제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합의예요.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예요. 일방의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 책임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멸시켰습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요. 약정해제권도 마찬가지로 합의해제와 비교했을 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예요. 하지만 해제권의 발생 사유가 뭐예요? 앞에서는 법이 정한 것, 예컨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겁니다. 약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정해놓은 거, 계약서에 어떤 경우냐? 우리가 배우는 게 대표적인 게 계약금. 그 다음에 이거를 보통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뭐죠? 매수인의 경우는 돈을 준 사람이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반대로 매도인은 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액을 제공하고 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한 거 상관없죠. 다만 계약금이 해제권을 당사자 일방들에게 보류하고 있는 약정에 따라 보는 겁니다. 해약금. 자,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 중요한 것은 합의 해제일 때 일방적 법정 해제권, 해제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면 548조 제2항이 뭐죠? 금전이에요. 상대방이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법조문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당사자, 다만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죠. 합의 해제는 내용은 어떻게 된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합의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계약, 합의 해제라면서 야,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돌려준다. 그리고 이자도 돌려준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약정에 따라 효력은 발생했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48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거고 없는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돌려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이다? 이자입니다. 자,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한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어떤 상황에서 질문이 나오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조합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는 약정,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 해지나 협의 해지는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환한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아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해지의 경우는 이 조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묵시적인 합의 해지도, 합의 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묵시적인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잔대급 지급 경과 후,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경우가 묵시적인 합의 해제냐, 그걸 묻는 거는데,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 기일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 돌려준다는 계약 해제의 효력을,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킨다는 의사가 아니라 돌려준다는 얘기는 계약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즉 해제 의사표시가 표시된 겁니다. 자기가 받은 걸 돌려주겠다는 이 의사는.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이 공탁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이 받아간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다? 이 매매계약은 특단한 사정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묵시적인 합의 해제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사례로서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정 해제의 효과로서 즉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즉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가 된 이유, 즉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때 이 등기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거래 되는 거고 없었던 것이 되고 그 결과 소유권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 이게 법정 해제권의 효력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해제가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별도의 등기 말소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복귀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따라서 그러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이루어지면. 소유자는 누구다? 등기부상에는 매수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이겠죠. 따라서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즉 말소 등기 말소 청구권이나 아니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목적물을 인도해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기한 213조 214조의 권리 행사겠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닌다. 아파트와 열세 기억나십니까? 열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 없다. 항상 아파트는 세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열세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소유권이 아파트고 물권적 청구는 열세다. 열쇠가 없는 아파트는 의미가 없겠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요 표현 잘 기억하십시오. 원상 회복 청구권은 자 213조, 214조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소 청구권은 소유자만이 할 수 있죠. 214조. 소유자니까 당연히 행사하는 거고 반환은 점유자가 하는 거죠. 소유권에 의해서. 그럼 소유자가 매도인이기 때문에 213조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었어도 548조의 계약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즉 548조에 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반환받을 금전에 이자를 붙인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 또 하나가 뭐죠? 이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무슨 얘기냐면 법정 해제일 때는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배웠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해제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이 달라질 뿐입니다. 근데 합의 해제는 지금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해제하는 거죠. 즉 채무 불이행을 위해서 합의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을 위해서 계약 해제는 법정 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의 해제의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 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내용은 정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 이런 손해는 보상해달라. 그런 내용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약정에 의해서. 그 얘기를 씁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약정하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합의 해제를 하는데 야, 너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으니까 비록 내가 합의 해제는 해주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속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게 특약이나 결국은 특약입니다. 이런 의사표시도 다 특약의 내용이에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건 합의 해제가 계약이기 때문에 즉 법정 해제권이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제가 이 표현도 잘 나옵니다. 혼동할 수 왜냐면 해제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 있다는 게 선임권이 있기 때문에 자,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44조 본문입니다. 이게 뭐죠?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이유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의 하나의 유형이죠. 채무불이행 유형인데 여러분이 시험에서 기억하실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에요.
근데 이행 불능 같은 경우는 쌍무계약을 전제해서 이혼 부담이나 대상 청구권들이 문제의 포인트고 이행 지체는 법정 해제권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쓴 겁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가 채무 불이행이죠. 상대방은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행 불능과 다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행을 최고하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게 하나,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 이게 요건 하나겠죠. 1번. 이게 이행 지체입니다. 두 번째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뭐라다? 계약을 할 수 있다. 즉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고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그 권리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지체해야 돼요. 이행지체와 관련되면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동시항변권이 붙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죠. 만약 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이행하지 않은 거라면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즉 위법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법.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위법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시 이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가지고 거절을 하게 되면 위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이 이행지체가 하려면 동시 이행 항변권,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냐, 즉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이 있냐 없냐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 상당한 기간 정하 이행을 최고한다. 이행을 최고합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즉 현실에서는 이행 최고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씁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약정해서 이행 최고 없이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이행 불능이다 아니면 정기행위, 그 채무 불능 이행 불능의 성격상 아니면 정기행위상. 예컨대 이행 불능은 뭡니까?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이행 지체의 경우는 이행을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태에서 최고를 하는 건데 이행 불능은 최고하더라도 가능합니까? 못하잖아요.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할 필요는 없겠죠, 채권자한테. 그래서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정기행위 뭡니까? 예컨대 결혼식이나 예복 주는 게 맞겠죠. 결혼식 끝나고서 예복 갖다 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 극부의 성격상 그날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경우는 이행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 최고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는 경우들, 그 경우를 기억하십니다.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유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죠, 나중에. 하지만 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의사표시,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해서 본다. 정지조건부로, 정지조건부 어떤 장래에 불합장한 어떤 사실이 성취됐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미 이행 최고를 할 때 해제 의사표시 같이 하는 거예요. 정지조건부로. 그런 경우에는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행 지체에 따른 법정 해제권 발생.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서는, 자, 이행 불능을 이유로서 계약 해제에서는 배웠죠. 이행 최고가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뭐 하느냐면 이행 지체에 빠뜨리면 아까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면 위법성 조각해야죠. 동시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잔대금 지급 의무 가능하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잖아요. 즉 잔대금 지급, 매수인이 자신의 대금 의무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대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불능이 못하죠. 따라서 불필요하게 요구할 필요 없다. 따라서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다. 기억하시게 최고할 필요도 없다. 플러스 동시에 항변권 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다. 어떤 경우에?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동시에 항변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고 또한 최고를 해야 한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뭐요?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반대 채무의 이행 제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도 이행 불능의 경우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행 불능의 경우는 이행 최고 필요 없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 채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도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해제에는 반대 채무의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에요? 이행 불능의 경우네. 반대로 이행 지체는 그렇지 않죠. 원칙적으로 이행 지체와 달리 채고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한편 매수인의 비교를 하죠. 뭐와 비교하나 볼까요? 매수인의 매매대금 미지급은 이행 불능이 아닌 이행 지체죠. 이행 지체입니다. 항상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행 불능은 소유권, 같은 재산권 이전 의무예요. 시험에서는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의무가 불능이 된 겁니다. 반대로 매매대금 미지급 누가 할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미지급은 이행 불능이 아닌 이행 지체다. 매도인의 이행 불능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해야 한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 반대급부인 자신의 의무 뭐죠?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언제? 이행 불능의 경우.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장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대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는 것 외에 최고 기간에도 이행 제공을 해야 한다 합니다. 여기 이행 제공에는 이해 준비 통지도 포함되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행 제공이 어느 정도에는 실무에서는 실제 사안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따른지 이행 제공 종류는 달라요. 즉 100% 완벽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채무 이행 지체에 빠진 사람을 유리하게 만들어줘요. 보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만 정확하게 하시고 실무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기 채무에 이행 제공하는데 이행 지체에 빠지기 위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합니다. 최고 기간에도 이행의 제공을 한다. 이게 표현이 중요합니다. 최고 기간에도 뭘 위해서? 계속 이행 지체에 빠지기 위해서. 이례적 제공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계속적 이행 제공이랍니다. 뭘 위해서? 이행 지체에 빠지기 위해서. 이행 지체에 빠지면이 나중에 뭘 행사할 수 있죠? 최고가 이루어지고 최고 상당 기간 내에 최고받은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주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 계속적 이행 제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공하냐도 해석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만 일회성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행 제공도 어느 건 최고 기간에도 이행 제공해야만이 이행 지체에 빠지는 거고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이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에 쌍무계약을 했을 때 이행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 동시에 항변권과 관련된 겁니다.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한다. 자, 방금 전에 이행지체에 빠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사항은 이행의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냐?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뭐죠? 이행 거절. 지금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제공하고 이행 최고를 요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행을 할 거라는 전제에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더라도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상대방은 이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굳이 이렇게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불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즉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파산 상태로 됩니다. 객관적 명백한 경우 파산,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행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민법 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 뭐라고 했죠? 이행 거절. 이행 거절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행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이행 최고를 요하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이행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채권자 물어보겠죠. 왜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 의사를 이렇게 표시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 기전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아까는 이행분일 때 이행 최고 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 최고할 필요 없다고 했죠. 이행 거절의 경우에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 최고 필요 없다. 두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행 거절하면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보다 이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채무자의 변제기가, 이행지체가 되려면 채무자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돼요. 근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채무자가 나 안 할 거야 하고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는 굳이 채무자 이행기를 기다려서 그때 가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이미 거절 의사를 분명히 명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거절 이유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해지하거나 채무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거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할 수 없다.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따라서 이행 거절하게 되면 세트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지문에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행불능, 이행 거절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세트로 기억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기행위 개념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성질 아니면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예컨대 결혼식에 예복을 맞춰서 제공하는 경우, 아니면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사장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 이행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행위는 별도의 이행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문구입니다.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정기행위죠.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해야만이 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행의 최고가 단지 요하지 않을 뿐. 다만 계약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예복을 언제까지 갖다 주지 않으면 예복 제공에 관한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거란다. 그게 실권 조항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항을 전제해서 묻지 않습니다. 항상 법조문에 따라서 붙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실권 조항이라서 전제해서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원칙대의 모습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을 한다는 이행 청구는, 그 이행 청구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 청구는, 이행 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이행 지체가 있을 때 계약을 요건을 이행 최고하고 최고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건 해제권의 행사에 효력이 소멸되는 건데, 이해 최고와 동시에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어떤 경우죠? 효력은 이행 최고 기간 내에 채무자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정지 조건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을 하여 미리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이에 채무이행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즉 별도로 해제권을 행사하지 별도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즉 해제 의사표 별도의 채권자 채무자 상대로 해제하겠습니다. 그런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행 최고하면서 동시에 해제 의사표시를 해요. 너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최고 없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게 핵심은 정지 조건이다. 뭘 정지 조건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으로. 일부 이행은 항상 일부가 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의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앞으로 일부 무효도 그럴 거예요. 일부 무효는 어떻게 뭐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의사, 가정적 의사에 판단했을 때 일부 무효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을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 무효된다. 해제 경우는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는 나머지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있죠.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당사자 일방 중요합니다. 해제권, 계약 해제권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권, 불가분성, 행사의 불가분성인데 어떤 이죠? 당사자의 일방이나 아니면 쌍방이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이 뭐 여러 명이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여러 명이거나 쌍방,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여러 명인 경우는 계약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계약 해제권을 매도인이 행사할 때 매도인이 3명 있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 누구다? 3명이 전부다. 반대로 매수인이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면 해제권 행사는 누구한테? 상대방 전부에 대해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수인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만 해제권 행사 불가분성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대표자를 지정해서 이 사람한테 해제 의사 표시하더라도 계약 해제 효력은 발생한다. 즉 불가분성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해제권 행사자 여러 명은 해제권 행사 그 여러 명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고 상대방 여러 명 그 상대방 전부에 대해 하는 거고 그 의사표시가 다 도달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효과. 해제가 되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급적으로 실효되기 때문에 착오에서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하다. 그 실익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의 이행으로 물권 변동, 기타 권리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 말소 등기 등이 없어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으로 이전된 소유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배우자 합의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해제가 되면 등기는 별도의 말소 등기 없어도 효력이 상실해 처음부터. 그럼 당연히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되는 겁니다. 민법 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중요하죠.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제3자는 해제 전에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아니면 계약을 해제했는데 아직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리 가지는 선의 제3자. 자, 앞에서는 그냥 3자고 뒤에는 선의 제3자. 차이점마다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뒤에는 계약 해제를 했어요. 하지만 아직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 3자입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의 주장 증명 책임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해제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